사회, 문화, 경제, 역사, 그리고 시대에 발맞춘 정보까지 우리가 알고 싶은 이야기들을 쉽고 재미있게 담아봤습니다. 이 넘쳐나는 지식의 홍수에서 가장 필요하고 꼭 알아야 되는 정보들을 모아 놓은 선물꾸러미 같은 방송, 고품격 지식 토크 자팍 토크쇼. 네, 안녕하세요. MC 서재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거 저 혼자 해야 되는 거군요. 자, 그리고 오늘 첫 방송을 함께 해주실 분 네 분 모셨는데요. 자, 먼저 이 K-팝 스타 시즌 5에 나오셨던 분입니다. 뭐 통기타는 기본이고요. 앨범의 모든 노래들을 다 자작곡을 할 정도로 다재다능한 분입니다. 아이리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캐나다에서는 좀 오래 사셨었나요? 네, 저는 캐나다에서 태어나서요. 쭉 살다가 중학교 때쯤에 한국을 와서 오늘 저는 그냥 열심히 배우려고 준비하고 왔으니까 많이 배워가겠습니다. 자, 다음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요, 추어탕 러버, 돼지 불백 러버, 너무 잘생겼습니다. 저보다 잘생겨서 사실 좀 속상합니다. 바로 네덜란드에서 날아온 야닉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에 온 지 4년 됐어요. 오늘은 역사적으로 배운 게 너무 많아서 온 건데 많이 배웠으면 좋겠어요. 야닉 씨 혹시 그 한국 음식 좋아하는 것도 뭐 있어요? 한국 음식 아마 한국에 제일 좋아하고 뭐 김치도 좋아하시고 김치 하시나요? 좋아하죠. 아, 그래요? 네. 그 중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음식 어떤 거 있어요? 전국장 같은 거, 낙지볶음, 육회, 땅땡이 그런 거 다 좋아해요. 대단하네요. 알겠습니다. 한국 음식만큼이나 오늘 자팍 지식도 좀 맛있게 조금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그런 이유로 오늘 저희가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바로 박용선 교수님과 정시용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대학에서 후학들을 가리키고 있는 한국사 박용선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를 신앙으로 삼고 살고 있는 정시용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자팍 토크쇼 이 첫 방송을 함께 하게 되셨는데요. 우리 아이리스랑 야닉 이렇게 함께 하니까 좀 어떠신가요? 일단 지금은 좀 설레는 기분이 제일 큰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조금 다양한 분들이 모인 거잖아요. 뭔가 제가 일상생활에서 뵐 수 없는 분들이라서 오늘 뭔가 기대가 많이 돼요. 제가 원래 한국 친구 주변에 그냥 있는 친구한테 많이 물어보는 편인데 뚝 찌르면 뚝 나오는 친구 그런 거 좋아합니다. 그렇군요. 저는 찔러도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그럼 안 싫을게요. 알겠습니다. 우리 아이리스는 혹시 뭔가 평소에 알고 싶거나 혹은 뭔가 궁금한 게 있을 때는 보통 어떻게 하는 편이세요? 아무래도 제가 MZ세대잖아요. 요즘 다들 얘기하는. 그래서 트렌드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뭔가 솔직히 말하면 글로 된 것들보다는 편하게 볼 수 있는 영상이나 또 요즘은 컨텐츠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뭐 너튜브라든지 그냥 인터넷 영상을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사실은 뭐 너튜브도 많이 보고 그리고 휴대전화로 사실은 이런 지식들이나 정보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좀 아는 척하기 좋은 이야기들 책보다는 사실은 사람들의 이야기나 또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수다를 떨면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팍 토크쇼가 탄생을 한 겁니다. 오늘 두 분 교수님 모시니까 오늘 주제가 뭔지 알 것 같아요. 역사에 관련된 이야기일 것 같은데 벌써부터 좀 뭔가 약간 역사에 대한 울렁증도 좀 있고 심장이 좀 두근두근 거립니다. 사실 이 재밌는 이야기로 남이 들려주는 이야기 중에서는 역사 이야기만큼 재밌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어떤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실지 정말 기대가 돼요. 네. 24절기 중에 첫 번째 절기가 뭔지 아십니까? 봄 아닌가요? 절기에서 입춘이죠. 봄입니다. 입춘이요? 맞습니다. 네, 맞죠. 예, 맞습니다. 봄이죠. 아무래도 입춘이 지나고 나니까 거의 이제 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 봄에 한국사를 강의하는 입장에서 이 봄이 되면은
뭐가 가장 생각이 나십니까? 뭐 역사적인 사건으로 얘기한다면은 역사적인 사건이요. 네. 네, 처음부터 되게 어려운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근데 네. 좀 봄 하면은 사실은 그냥 벚꽃놀이 혹은 뭐 그냥 저기 봄나물 비빔밥 이런 거밖에 생각이 사실 나지 않거든요. 저는 좀 개인적으로 역사적인 일인데요. 봄 하면은 또 5월에 제 생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일 생각이 납니다. 5월에 태어났군요. 해피 버스데이 네. 투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야닉 씨는 어떤가요? 저희도 봄하면 튤립 있죠. 네덜란드는 유럽에서도 봄으로 유명합니다. 맞아요. 튤립 축제 진짜 유명하잖아요. 네, 맞아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쯤 하면은 좀 정답을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의 주제 정답은 뭐죠? 오늘의 주제는 자연의 봄 하면은 찬란한데 우리 한국사에서의 역사의 봄은 슬픔의 봄인 것 같습니다. 바로 1919년 3월 1일 그날입니다. 삼일 만세운동은 일제 포갑에 굴하지 않고 결의 염원인 조국 독립을 위해 민족 대표 33인의 독립선언과 함께 남녀노소, 신분, 지역, 종교 구분 없이 모두가 대한 독립을 외치며 자주 독립을 요구한 항일 독립투쟁의 정신적 토대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또한 3.1운동을 통해 민족의 뿌리인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탄생시켰고 마침내 조국의 광복을 쟁취한 원동력이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역사적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 이곳이 바로 이 서대문 형무소라는 곳에 와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군요. 이 잡학 토크쇼 함께 나눠볼 첫 번째 이야기는요, 1919년 3월 1일 3.1운동 이야기입니다. 사실 뭐 저희가 뭐 3.1운동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무슨 일이 있는지는 다 알고 있지만 사실 모르는 것들이 좀 굉장히 많은데 두 분은 좀 어떠신가요? 3.1운동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가요? 탑골공원 네. 아니면 딱 제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이미지는 뭐 만세운동 그리고 뭐 유관순 열사, 태극기 이런 게 딱 기본적으로는 그 정도가 생각나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아는 거 많지 않지만 뭐 3.1절은 엄청 한국에 중요한 날이고 그리고 옛날에 그 첫 운동으로 약간 유명한 날인가요? 그리고 그 사망자, 부상자 너무 많아서 그것 좀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딱 그 정도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뭐 3.1운동 하면은 뭐 태극기, 만세운동, 뭐 그리고 유관순 열사 요 정도밖에 사실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게 되게 3.1운동을 어떻게 시작했고 또 어떻게 퍼졌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이렇게 시원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잡학 토크쇼에서는요, 바로 3.1운동의 보다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1운동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또 어떤 숨겨진 이야기들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다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시훈 교수님, 3.1운동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우리가 다 알다시피 3.1운동은 1919년에 1905년 무렵부터 대한제국 말기에 한말 우리나라에 정세하고 또 그 주변 시기에 세계사적 배경을 같이 함께 봐야 이게 제대로 구조적으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3.1운동을 배경으로 이제 크게 나눠보면 1910년대는 혁명의 시대라고도 그렇게 부릅니다. 1914년도부터 18년까지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는데 그때 일본은 불행하게도 우리 입장에서는 전승국으로 참전합니다. 우리는 그 패전 전승국의 식민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신의 민족 자결주의에는 이제 적용되지 않는 그런 문제점도 있었는데 그래도 야 우리도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도 있고 여기에 대내적으로 또 고종이 1919년 1월 21일 날 사망하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독살설이 많이 퍼지게 되거든요. 독살설. 네, 고종 독살설. 이것에 대한 이 분한 감정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우리가 1918년도에 대한독립선언서라 그래서 중광달
북한도 중간간 계열에서 이제 독립선언서가 먼저 발표가 되는데 이게 이제 무호 독립선언서라 그래요. 18년이 무호년이기 때문에. 아, 무후년이라서. 네, 네. 그래서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19년도 2월 달에 일본에 유학하고 있던 우리 조선 청년 유학생들이 조선 청년 독립단이라는 걸 조직해가지고 도쿄 한복판에서 2월 8일 날 28 독립선언을 낭독하게 됩니다. 적의 심장부 한 곳에서 네네. 한복판에서 그런 다음에 그 독립선언문을 몰래 가지고 와서 국내에 전달하죠. 그래서 국내에서도 계획을 하고 여기에 3.1 기미 독립선언문도 기초가 되는 거죠. 이런 배경, 이런 축적된 역량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고 이런 상황에서 바로 고종의 사망, 이것이 기폭제가 돼서 1919년 1월 달에 대거 전국적으로 이제 올라오기도 하고 네. 그러면서 이걸 28 독립선언서가 또 낭독됐다는 것이 전해지면서 네. 이것이 국내에서도 뭔가 해야 되겠다. 지식인의 반성 이런 것도 있고 해서 기초가 되는 것이 이제 3.1운동인데 그래서 1월부터 3월 1일까지가 이제 준비기면서 점학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아, 네, 준비기, 점학이. 그런 다음에 3월 1일부터는 3월 10일까지 이제 확산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3월 10일 이후부터 4월 10일 정도까지는 이제 절정기가 되죠. 최고 절정. 네네. 그리고 나서 4월 10일 이후가 되면 너무나 가혹한 탄압으로 퇴조기가 되는 상황이 됩니다. 네, 그래서 3.1운동은 1기, 2기, 3기, 4기로 이렇게 나눠서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배경이 어떻게 해서 전개가 됐는지 이것도 국내외적인 조건을 통해서 이렇게 갖춰져 있다. 그 전에 준비 기간도 분명히 있을 거고 앞뒤 정황도 있었을 텐데 저는 그 생각을 전혀 하지를 못했었어요. 뭐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우리 내일 당장 무슨 운동을 하자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영향을 계속 받고 뭔가 깨달음이 있는 와중에 고종 황제의 일이 있고 그게 증폭제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트리거로 작용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증폭제가 조금 안타까운 사건이라서 조금 슬프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민족성이 되게 대단하기도 하지만 또 안타까운 일들이니까 좀 복잡한 심경인 것 같아요. 되게 말 잘하시는데요? 많이 하시는데? 뭔가 많이 하시는데? 등게 많으신데요? 감사합니다. 진짜로요. 아니요. 네덜란드도 한국과 같이 그 독립운동 역사 있는 나라예요. 네덜란드는 스페인이랑 역사가 좀 깊어요. 아, 그쵸. 그 80년을 투쟁해서 독립을 얻었어요. 아, 그때. 네. 그렇군요. 자, 3.1운동의 시작 배경과 과정, 그리고 이 직접적으로 끼친 영향을 살펴봤는데요. 저는요, 이 3.1운동이 4단계로 이루어졌다는 이야기가 좀 굉장히 좀 흥미로웠고요. 오늘 3.1운동은 다릅니다. 바로 가볍게 다루기에는 너무나 귀중한 주제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시간 순서대로 이 3.1 운동을 짚어보면서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함경도, 속초, 천안, 병천 하면은 뭐 좀 떠오르시는 거 있으신가요? 네, 자주 소개로 받은 곳인데요. 그 함경도만 못 가봤지만 다 엄청 맛있는 음식 있다고 많은 지역들이에요. 아, 맛있는 음식이 있는 지역이었다. 저도 먹는 거를 너무 좋아해서 솔직히 말하면 이제 뭐 함경도 아바이 순대나 그렇죠. 또 병천도 순대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네. 저는 지금 순대가 제일 생각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사실은 순대도 참 좋아하죠. 순댓국 이런 것도 참 좋아하거든요. 사실 따뜻한 날씨에 또 순댓국 한 그릇 하면 너무 좋잖아요. 사실 제가 이야기한 이 지역들이 사실 맛집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요. 하지만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3.1 만세 운동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이만큼 우리 주변에서도 이 독립운동의 흔적이 정말 많은 곳이 되게 많거든요. 이 강북구에 있는 봉황각도 이 민족 성지로 굉장히 유명하고요. 또 민족 지도자를 훈련시킬 목적으로 의암 손병희 선생님께서 이곳을 지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민족 대표 33인 중에 이 15명을 이곳에서 배출한 곳이라고도 하더라고요. 3.1 운동의 참가 규모도 굉장히 많습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였나요? 당시 조선 인구가 대한제국 때 인구가 2천만 명 정도로 얘기를 하죠. 2천만 명. 근데 그 중에 참가 인원이 기록마다 다르긴 합니다만 네네. 참가 인원이 약 200만 명 정도 된다.
200만 명이요. 그런 약 10분의 1 정도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시위 횟수만 봐도 2,000회가 넘었다고요. 시위 횟수가. 2,000회요. 네, 그렇죠. 부상자가 5,000명. 그리고 사망자가 7,000명 정도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좀 이렇게 참여를 좀 했나요? 참여했던 계층들은 각계각층, 그러니까 양반부터 해서 유생, 또 기생, 농민, 노동자 다양한 계층들이 다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저는 참가 인원에 대해서 사실 좀 깜짝 놀랐어요. 그 당시에 인구의 10분의 1 수준이라면 지금으로 따지면 500만 명이 사실 넘는 거잖아요. 그렇죠. 5천만 정도 된다고 하니까요. 네. 야닉 씨는 어떻게 저 들었어요? 사실은 오늘 3.1 운동을 공부하고 왔거든요. 네. 그 평화 시위다 이렇게 나와 있던데 예. 사상자, 부상자 그런 많은 걸 보니까 그게 전부가 아니었나 봐요. 좀 아쉽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부상자라든가 사망자 이렇게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상대방이 무력적인 방법으로 탄압했다, 진압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저 많은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숨겨져 있네요. 그렇죠. 대한독립 만세라고 하셨습니까? 그렇죠. 대한독립 만세. 보통 이제 대한독립 만세 이렇게 하는데 네. 틀린 얘기도 아니지만은 네네. 또 정확히 맞는 얘기도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은 대한독립 만세라는 얘기도 했지만은 네네. 사실은 조선 독립 만세라는 얘기를 더 많이 했습니다. 조선 독립 만세라는 이야기는 저 처음 들어와요. 1897년 고종이 아관, 그러니까 러시아 공사관에서 교훈궁으로 환궁을 하죠. 환궁한 이후에 대한이라고 하는 국호가 나옵니다. 조선에서 대한으로 왕을 황제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황제 국가가 만들어지죠.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네. 또 그러고 보면 한 20년 100개 되지 않았습니까? 대한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입에 잘 달라붙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 민들은 거의 조선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지. 그래서 조선 독립 만세 이렇게 했던 겁니다. 저는 사실은 지금 살아서 그런지 대한독립 만세가 훨씬 더 입에 잘 붙는데 그렇죠.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그렇게 썼었던 것이죠. 그렇군요. 독립 만세라고 하는 용어 자체도 네네. 그때 처음 사용이 된 용어죠. 그 이전엔 우리나라 역사에서 뭐 식민지 체제, 외세의 어떤 침략을 많이 받았지만은 침략 과정에서 일제 시대와 같은 이런 국권이 피탈된 상황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독립만세라는 얘기를 이때 처음 사용된 그런 용어였다라고 하는 거죠. 박 교수님, 근데 이 3월 1일에 대해서 숨겨져 있는 이야기들이 더 있다면서요? 네, 또 있습니다. 당시 그 오후 2시에 독립선언서를 낭독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당시 천도교에서 발행했던 신문이 있습니다. 네네. 조선독립신문이라는 신문인데요. 네. 1919년 3월 1일자 기사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후 2시 조선독립선언서를 경성 태화관에서 발표했다. 그리고 이후에 민족 대표든 경무총감부로 끌려갔다. 이런 기사가 나온단 말이에요. 네. 결국 시간은 오후 2시였던 거죠. 2시였군요. 2시에 발표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역사 연구 좀 진행이 되고요. 많은 사료 발굴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막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대한독립 만세가 조선독립 만세라고 저는 당장 오늘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이야기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저도 일단 뭔가 부모님이 저보다 훨씬 많이 아시겠지만 이런 것까지 아셨을까 싶을 정도로 뭔가 조금씩 자신만만해지고 있어서 한국에서 신기한 게 이런 점인 것 같아요. 유럽은 시위를 과격한 편인데 한국은 평화 시위가 많은 것 같아요. 지금이 아니라 역사에서도 그렇다는 게 너무 놀라워요. 저희가 잘못 알고 있는 얘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바로 민족 대표 33인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민족 대표 우리가 몇 명? 33명이라고 그랬죠. 네, 33일. 33명은 민족의 대표거든요. 그렇죠. 과연 이 사람들 어떻게 선발했을까요? 아니면은 스스로 꾸렸을까요? 시험을 봤을까요? 시험 보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시험을 봤을까요? 약간 자진해서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제가 하겠습니다. 약간 이런. 그렇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민족 대표 33인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다 종교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요? 그렇죠. 기독교, 불교,
천도교입니다. 여기서 이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종교 단체는 당연히 천도교가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민족 대표가 된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목숨을 내걸어야 할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네. 잘못하면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지느냐? 33인이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33인에는 아주 비밀리에 꾸려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33인 구성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독립선언서가 인쇄가 될 때까지 내가 33인에 들어가지 안 들어갔는지를 모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뭐 어떤 경우냐면은 33인 중에 기독교의 그 박희도라고 하는 민족 지도자가 있습니다. 당시 지금 뭐 7.85 변절했습니다만은 그래서 박희도가 당시 감리교 원산교회 목사였었던 그 정춘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정춘수를 추천을 해요. 그래서 33인에 집어넣습니다. 독립선언서가 인쇄가 돼서 원산으로 가지 않습니까? 뒷날 28일 가죠. 원산에 가서 독립선언서를 보니까 정춘수라는 사람이 보니까 나도 모르는 내 이름이 거기 들어가 있더란 얘기예요. 본인도 모르게. 본인도 모르게 33인이 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33인에 대한 부분은 사실 독립선언서가 인쇄되기 직전까지 계속 바뀌었다. 계속 끊임없이 바뀌었군요. 거의 비밀리에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역사학계의 동향을 보니까 일제의 엄혹한 무단 통치하에서 만세 시위를 사전에 주도했다라고 하는 측면에 구심점을 두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1919년 3월 1일 서울만이 아니라 뭐 원산 또는 뭐 안주 또는 뭐 진남포 뭐 전국 각지에서 바로 다음 날부터 3월 2일부터 해서 만세 시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3.1운동의 어떤 전국화의 토대를 만들어 놨다. 이런 측면에다가 어떤 그 방점을 찍어 놓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33인의 그 임명 사전을 보면 친일 임명 사전을 보면은 33인의 민족 대표 중에서 현재는 딱 3명만 친일파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 나왔던 최린, 박희도 그리고 박희도가 추천했다는 정춘수 이 세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 것들이 있었군요. 저는 민족 대표 33인이라고 하면은 사실 친일파라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었고 사실 색안경을 끼고 있었는데 그 친일 임명 사전에 3명밖에 없다라는 사실에 전 놀랐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할 수도 있는 부분이네요. 사실 지금 와서는 이제 말들이 많이 쌓이니까 이제 오해도 생기고 색안경 끼고 보는 분들도 있지만 오늘 이렇게 그래도 자세히 말씀해 주셔서 조금이나마 듣는 분들 모두 제대로 된 정보를 알지 않았나. 맞습니다. 그게 바로 이 자팍 토크쇼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바로 맞습니다. 숨겨진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3.1 운동이 이렇게 무사하게 시작될 수 있었는지 저는 그게 좀 신기해요. 네. 어떤 이야기? 3.1운동이 자칫 일어나지 못했을 법한 사건도 있었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먼저 독립선언서 인쇄 과정에서의 일입니다. 인쇄. 네. 이 독립선언서가 인쇄가 된 것은 보성사라고 하는 인쇄소입니다. 이 보성사는 천도교에서 운영했던 인쇄소예요. 네네. 지금의 위치는 서울 조계사 바로 앞쪽입니다. 종로 쪽. 그렇죠. 종로네요. 종로죠. 종로 네. 쪽. 거기 가면 지금도 이제 표지석만 이제 보성사타라는 표지석이 있죠. 네네. 여기서 이제 인쇄를 해가지고 천도교 교당으로 이제 운반을 해야 되겠죠. 네네. 이제 인쇄하는 과정에서 독립선언 인쇄를 한참 하고 있는데 마침 그때 친일 형사 신철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걸 보게 되는 것이죠. 네. 아이고. 인쇄를 한참 하고 있는데 문을 확 열고 들어오는 겁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뭔 일어날 수도 있는. 네. 3.1운동이 중단될 수도 있는. 숨길 수도 없고 갑자기 그렇죠. 네. 맞아요. 계속 인쇄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런 일이 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종일이 신철을 잡아서 무릎을 꿇고 빌면서 조선인으로서 한번 봐달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같은 조선인이지라 거기서 이제 넘어가게 됐는데 넘어가게 된 것은 이때 손병희로부터 받은 돈 5,000원을 주고 무마를 시키는 겁니다. 그 당시 5,000원이면 굉장한 돈이거든요.
쌀 120가마 했다고 그래요. 120가마. 그럼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쯤 될까요? 약 4억 원 정도 됩니다. 4억이요? 와, 4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신철이 그 돈을 받고 눈을 감아주는 거죠. 이튿날에 2월 28일 날 전국에 이제 배포가 되는 거죠. 그래서 3월 1일 3.1 운동이 무사히 전개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네, 3.1 운동의 직전까지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봤습니다. 이제 당일 이야기를 좀 들어볼 차례죠? 네, 드디어 이제에서 1919년 3월 1일 토요일이 밝았습니다. 밝았습니다. 시간은 몇 시라고 그랬습니까? 2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어디에서 독립선언서를 발표했냐? 바로 태화관입니다. 태화관 별관 사교실 1호실이었다고 그래요. 네. 거기 이제 태극기도 걸어놓고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태극기에 대한 국기에 대한 격려도 하고요. 네. 독립선언서 낭독권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낭독을 했다, 안 했다, 뭐 이런 이제 설이 있는데 네. 주류는 낭독하지 않았다, 뭐 이런 게 주류죠. 그래서 이제 독립선언서 낭독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굳이 살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래서 독립선언서만 식만 하고요. 네. 식사를 하게 되는 거죠. 어. 점심을 먹고 그리고 주인을 부릅니다. 네. 안순환을 불러서 네네. 우리가 독립선언식을 여기서 했다. 그래서 일본 경찰에 전화를 해서 신고를 해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경무총감으로 가서 체포가 되는 겁니다. 와. 저는 여기서 그 민족 대표라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한계를 봅니다. 아, 그래 어떤 한계가? 적어도 지도자라고 한다면 학생들이 그렇게 앞장서고 파고장원 탑골공원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본인들은 안 가고 학생들이 앞장서게끔 돼 있고 또 일설에는 학생들의 피해가 더 자기네들이 거기 가면 학생들의 피해가 더 크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그거는 부모로서 입장이라든가 지도자의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잠깐 조금 이런 이면적인 또 부분도 분명히 좀 있었네요. 그렇죠. 그 민족 대표 33인이 사실은 탑골공원에서 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결국 못 갔잖아요. 안 간 거죠. 하여튼 뭐 안 간 거기도 하고 또 못 간 걸 수도 있다는 이렇게 건데. 되는 거죠. 예. 그러면은 그쪽 상황은 좀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이제 탑골공원에서는 민족 대표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학생들이나 네, 뭐 네. 모든 사람들이. 학생과 시민들이 와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야, 왜 안 오지? 왜 안 올까? 야, 그냥 같이 오러 가자. 막 이런 얘기도 또 오고 가고 했었겠죠. 기다리면서 너무 지연이 되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태화관 사건이 알려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시 그 시민들과 학생들 이런 생각을 하겠죠. 야, 안 되겠다. 우리 잡혀가는 거 아니냐? 우리 죽는 거 아니냐? 집에 가자. 도망치자. 이렇게 웅성웅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바로 팔각정에 탑골공원 팔각정이 있습니다. 네네. 팔각정에 어떤 청년이 막 뛰어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독립선언서를 낭독을 하는 거죠. 5등은 자해 뭐 이랬을 거 아닙니까? 네. 막 이렇게 하니까 시민들이 어떻게 했어요? 박수를 치고 환호를 지르고 뭐 난리가 아니었던 것이죠. 이 3.1 운동의 배경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당시에 아주 숨가팠던 상황들, 그리고 그 당시의 분위기들, 거기에 또 우리가 좀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민족 대표 33인까지 정말 몰랐었던 부분을 너무나 잘 짚어주셨어요. 그래서 막 귀에 막 쏙쏙 들어왔어요. 두 분은 좀 어떻게 들으셨나요? 탑을 쌓듯이 지금 너무 촘촘하게 베이스를 쌓아주셔서 뭔가 여기서 조금 더 깊은 것들, 더 어려운 것들, 그리고 더 몰랐던 이야기들 뭔가 배울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이제는 뭔가 기초가 탄탄하다. 나도 약간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정말 같아요. 좋네요. 네. 저도 오늘 다시 모르는 거 엄청 많이 알게 됐으니까 너무 신기해요. 그때 특히 그 첫날 그 위험한 일, 숨 가쁜 일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냥 영화 같아요. 그거 맞아요. 진짜 상상이도 안 됐는데 너무 신기해요. 맞습니다. 네, 이제는 3월 1일 이후의 이야기를 세세히 훑어볼 차례인데요. 이 처음 배웠던 3.1 운동의 2단계
단계죠. 바로 이 확산기라고 합니다. 이 2단계 확산기를 거치면서 이 조금 더 넓게 퍼졌다고 하는데 이 시점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유관순 열사 이야기인데요. 유관순 열사 하면 좀 어떤 것들이 좀 떠오를까요? 저는 대표적으로 많이들 보셨을 이제 사진, 형무소에 갇히셨을 때 찍힌 사진이 생각나요. 저는 3.1 운동 공부했을 때 약간 제일 많이 본 인물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우리가 정말 잘 안다고 생각하는 이 유관순 열사. 근데 사실 이곳이 바로 유관순 열사가 계셨던 바로 서대문 형무소이지 않겠습니까? 유관순 열사의 가족 이야기라든지 또 어떻게 이곳까지 잡혀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정시용 교수님이 좀 자세한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죠. 네, 확산기는 우리가 이제 3월 1일 이후부터 3월 중순 정도까지인데요. 확산기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학생들은 다 있습니다. 준비기에도 있고 또 이제 확산기, 또 절정기, 퇴조기에도 다 있는데 주요 도시 중심으로 이제 많이 퍼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유관순 열사는 원래는 집이 서울은 아니죠. 천안 아우네라고 하는 곳에 영천이라고 이제 지명이 바뀌는데 원래 아우네 또는 뭐 어우네, 뭐 아네 이런 식으로 불렀던 지명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16살 정도에 공주 영명학교에 이렇게 다니고 계시다가 네. 집안 자체 아버지도 개신교 쪽에 먼저 오픈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3월 10일 날 전국에 휴교령을 내립니다. 야, 안 되겠다 해서 3월 13일 날 기차를 타고 천안 본집으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본집에 가서 피하러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확산시키러 가시는 거예요. 아, 전국적으로. 그래서 부모님하고 주변에 있는 마을 어르신들한테 전부 다 설득을 합니다. 태극기하고 독립선언서 가져가서 서울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우리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같이 동조하죠. 같이 도와주고. 네. 그러니까 위대한 집안은 그런 기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가족들이 엄청난 대단한 결단을 내린 거네요. 그래서 어머니도 아버지도 또 숙부도 같이 도와줍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한 달 지나고 3월 1일 날 했으니까 음력 3월 1일이 되는 4월 1일 날 하자. 그래서 1일하고 6일이 5일장이 서는 아우네 장터에 네네. 5일장이 서는 걸 기점으로 해서 4월 1일 날, 양력 4월 1일 날 그때 만세 시위 운동을 전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4월 1일 날 그때 19명이 거기서 사망을, 순국을 하세요. 거기서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순국하십니다. 네. 그래서 19분이 순국하는 게 바로 4월 1일 날 아우네 만세 시위 운동입니다. 그 외에도 30여 명이 이제 부상을 입고 네. 이제 검거당하죠. 그래서 공주 교도소에 가게 되는데 거기서 안타깝게도 또 오빠를 만납니다. 그래서 친오빠를 또 거기서 만나고 그래서 공주교도소에서 다시 이 경성법원으로 이제 이관이 돼요. 이관이 돼서 거기서 복역 중에 1920년 3월 28일 정도가 되면 그때 이제 이 고종의 아들이었던 7번째 아들이죠. 영친왕이라고 있습니다. 영친왕 이강이 이 일본의 이 왕족의 딸하고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네. 이제 그 사람이 잘 아는 이방자 씨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정략 결혼하는데 그 사이에 이제 특별 가명으로 그 전에도 경성 복싱법원에서 3년형으로 한 다음에 이제 가명돼 가지고 언제 나오기로 돼 있느냐 20년 9월 30날 출소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바로 출소 이틀 전에 9월 28일 날 옥중에서 순국하시는 거죠. 이런 분들은 저는 인격을 넘어 신격에 해당되는 분이 아닌가. 이육사 선생이 얘기하셨던 초인은 바로 이런 분들이 초인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정말 그 당시에 히어로였던 유관순 열사. 조선의 잔다르크다 이렇게 보시죠. 그쵸. 근데 저는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있는데 그 당시에 사실 남자 독립운동가들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뭐 도산 안창호 선생이라든지 뭐 윤몽길 의사라든지 되게 그냥 입에 좀 담을 수 있는 분들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별로 없었나요? 편견입니다. 편견이라고요? 예, 너무나 많으셨죠. 의외로 굉장히 많죠.
그래요? 남성만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게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고 또 우리가 1990년에 가족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법적으로 남녀 차별이었어요. 네. 근데 사회적 인식 속에서 여성이 두드러지는 경우가 별로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안 한 것이, 예를 들어서 내 남편이 독립운동을 했다 그러면 같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남편 이름만 나오는 것이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것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있지만 한 독립유공자로 지정되신 분들, 남성들 한 15,000여 명 중에 여성분들은 독립유공자로 지정된 독립운동가가 한 300여 명 정도밖에 되지는 않는 그런 현실입니다. 박자의 여사를 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은 누구냐면 신치호 선생의 아내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신치호 선생의 아내 되시는 분은 원래 궁에 들어갔다가 1911년에 일제가 1910년도 나라를 뺏은 다음에 11년에 대량 해고를 또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궁에서 일하고 있는 하급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대량 해직을 시킵니다. 나와서 이제 산부인과 같은 그런 이제 생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네. 그런 총독부 산하의 그런 병원에 가서 간호 일을 배우고 나와서 개업을 하려고 하면 또 어렵죠. 생활이 어렵고 해서 힘들게 생활하다가 1919년도에 바로 3.1운동이 터져요. 그때 간우회라고 하는 조직을 결성합니다. 간호사들로 모여져 있는 그런 단체. 간우회라고 하는 것을 조직하고, 그러면서 여기서 치료 활동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1919년 3.1운동 끝나고 나서 어디로 가냐면 북간도로 망명을 가셔요. 북간도로 갔다가 거기서 독립운동가의 권유로 이제 베이징으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베이징에 가셨는데 거기서 우리가 그 유명한 우당 이회영 선생이라고 있습니다. 그 이회영 선생의 부인께서 신치호 선생한테, 신치호 선생이 사실은 결혼하셨었는데 네네. 별거 하시고 이제 따로 국외 망명 생활 하셨었는데 여기서 중매로 그분을 만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시는 거죠. 거기서. 정말 이게 유관순 열사 이야기를 비롯해서 그 숨겨져 있었던 우리 여성 독립 운동가들의 이야기까지 들어보니까요,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네, 이제는 세 번째 단계, 바로 절정기입니다. 이 시위의 확산과 절정이 이루어진 이 시기, 자, 정시영 교수님께서 준비해 주셨죠? 절정기는 우리 3월 중순부터 4월 이제 상순 4월 10일 정도까지인데요. 이때는 전국에 아까 확산기는 주요 도시 중심으로 사람이 많은 곳에 집중이 됐다면, 이제는 지방 산간, 벽지, 오지, 깡촌, 저희 집 근처까지도 이렇게 많이 확산되는 게 바로 절정기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노동자, 농민들이 주도하는, 네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투옥자별 직업 분포들을 보면 농민과 노동자들, 이런 피지배층이 압도적으로 한 60% 정도가 될 정도로 많다. 여기 있거든요. 단순히 뭘 요구하는 개념이 아니라 네네. 시민 지배에 대한 타도, 또 독립을 쟁취한다는 차원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런 요구와 주장이, 또 무력적인 투쟁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확대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지도부만 맨 처음에 대중화, 비폭력, 일원화라는 방침을 세웠을 뿐, 실제로 앞장서서 전개하는 노동자라든가 농민이라든가 우리 민중들은 처음부터도 확산기부터 무력 폭력적인 요소가 있었습니다. 규모는 물론 비폭력 요소가 더 많은데, 네네. 근데 절정기에서는 이게 더 확대된다는 거. 그래서 식민 지배 자체에 대해서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이 큰 의미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4단계는 바로 태조기입니다. 이야기해 주시죠. 네, 3.1운동의 어떤 비극적인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또 하나 대표적으로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 하나 있습니다. 바로 수원 제암리 사건입니다. 이건 1919년 4월 15일 날 일어난 사건입니다. 수원, 지금의 경기도 화성이 되겠습니다만은 화성 제암리 교회에서 제암리 주민들을 가둬놓고 불을 잠그고 불을 지르고 뛰쳐나오면은 총으로 쏴 죽였던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었던 거죠. 정말 무자비한 사건이네요. 그렇죠. 정말 천공로할 사건이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4월 달에 돌아가지고 경기도 부근에서도 이 만세시 운동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네. 그중에 이제 수원 바로 옆에 있는 바란이라고 하는 지명이 있습니다. 네, 바란 알죠. 바란, 네. 장안 이 부근에서 이제 만세시 운동이 진행이 되고 있었던 거죠. 여기에 이제 무자비한 이제 탄압이 있었고요. 그래서 당시 그 수원에 있는 제암리 교회에서 이걸 탄압했던 일본의 그 육군 헌병 아리타 중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제암리에 와서 그동안에 너무 강하게 탄압했던 거에 대해서 좀 용서를 빌겠다라고 하는 명분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것이죠. 불러 모아가지고 결국 집어넣고 방화하고 살해를 하는 이런 만행을 저질렀던 겁니다. 네네.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그 1982년에 이때 그 살아남으신 그 전동래 할머니라고 지금 이제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네네. 그 할머니의 증언을 토대로 해가지고 그 사건을 이제 발굴을 합니다. 발굴해서 23명 정도의 시신이 거기서 발굴된 거죠. 시신이 참 엉켜 있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신문에 그 사진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정강이 뼈를 붙잡고 이 뼈다귀가 네 뼈다귀냐 내 뼈다귀냐 해서 울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 제암리터에는 위령비가 서 있고요. 네. 그리고 바로 이제 그 옆에 뒷동산에는 23구의 그 시신을 전부 모아가지고 합동묘를 만들어 놨었습니다. 네. 근데 이 사건이 이제 국내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또 해외에서도 당연히 잘 알려지진 않았던 거죠. 이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이 사건을 해외에 알렸던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스코필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 스코필드라고 하는 이름을 음차를 해가지고 한자는 이제 도울석자, 그리고 호랑이 호자, 그리고 도울 필자에서 석호필. 그래서 이분이 이 사건을 촬영을 하고 기록을 해서 뭐 캐나다라든가 미국이라든가 해외로 나가는 친구를 통해 가지고 알리게 됐던 것이죠. 네. 그 마지막 말이 정말 가슴에 낙네요. 그렇죠. 네, 그 그렇습니다. 젊은이와 늙은이에게 늙은이에게 진 빛. 그 긴 빛. 네, 자팍 토크쇼 첫 번째 시간 오늘 3.1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어땠나요? 오늘 새로운 이야기, 흥미로운 이야기들 좀 많이 알고 가시나요? 저는 사실 역사에 관한 게 참 복잡하고 어렵잖아요. 뭐 단어들도 맞아요. 바로 알아듣기 좀 어렵고 그래서 도전을 많이 해봤지만 도전할 때마다 내가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게 아닌가? 좀 이게 나의 한계인가 생각했는데 오늘 교수님들께서 정말 너무 쉽게 눈높이로 알려주셔서 저는 오늘 이 시간으로 배운 모든 것들이 정말 평생 기억날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다른 분야에 저희 또 역사 되게 길잖아요. 그래서 다른 이야기들도 앞으로 듣고 싶을 만큼 오늘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우리 야닉 어땠나요? 처음에 왔을 때 한국 역사 아예 몰랐는데 오늘처럼 약간 이렇게 깊은 역사를 배운 게 저한테 너무 소중한 일이에요. 앞으로도 다른 모르는 친구들한테 많이 알려주고 싶어요. 아, 그렇습니다. 우리 두 교수님들은 좀 어떠셨나요? 네, 뭐 3.1운동은 좋든 싫든 우리 역사에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사건이었습니다. 3.1운동 이후에 26년 60만세 운동이라든가 29년에 제2의 3.1운동이라고 얘기하는 광주학생운동이라든가 그리고 현대사로 들어와서 1960년 4.19 혁명이라든가 또 뭐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라든가 네. 또 그 이후에 87년 60 항쟁이라든가 또 87년에 노동자 대투쟁이라든가 여기까지 흘러오면서 그 내재에는 3.1운동의 정신이 저변에 깔려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러므로 3.1운동은 단순한 독립만세운동뿐만 아니라 국가의 주인공을 왕과 성리학자에서 일반 농민과 노동자 그리고 일반 대중 국민들로 바꿔놓는 혁명적인 사건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3.1운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앞으로 잘 발전시켜야 나가야 할 어떤 역사적 사명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정지훈 교수님은 어떠신가요?
네, 지금 이 자리에서 3.1동 기념을 위해서 굉장히 먹먹한데 1945년도 해방을 맞이하지 못하고 돌아가셨던 우리 이육사 선생님의 심정을 시를 가지고 좀 같이 공감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절정이라는 작품이 이육사 선생님 39년에 쓰셔서 이제 40년에 발표는 됐는데 요약하자면 그분의 마음은 이랬습니다. 서리빨 칼날진 그 위에 선 그 심정으로 그러나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라고 희망을 놓지 않고 신념을 가지고 유지했던 분. 그런데 또한 광야에서는 끊임없는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지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라고 쓰셨던 이육사 선생님의 그 싹을 틔워서 우리가 그 노래를 부른다면 우리가 바로 초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이육사 선생님들이 그분이 독립운동가들이 하늘에서라도 저 녀석들 참 잘하고 있네 조그만 위안과 이런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3.1운동은 그저 날짜로만 기억되는 것이 아니죠. 퇴조기를 맞았지만 이제 새로운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3.1운동을 계기로 선열들의 값진 희생에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품격 지식 토크 자팍 토크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편에서 더더욱 알찬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3.1절을 계기로 독립운동가들을 알리고 그 정신을 미래로 계승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103년 전 그때 우리 학교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되셨던 학생 독립운동가 32인을 선정, 이름과 공적이 담긴 스티커를 제작하여 전국 15,000여 개 편의점을 통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상품군 200만 개에 부착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가상 공간에서 대한독립 만세 퍼포먼스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학생들이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가상 공간에서 함께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다가오는 3월 1일 우리 모두 각 가정에 태극기를 개양하고 조국 독립을 위해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사셨던 애국 소녀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